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들의 비밀노트입니다. 박소연입니다. 이준일입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오늘 네. 부자노트는 조금은 안타까운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부자들의 비밀노트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예,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 오늘이 아니라 아니죠.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네. 너무 서두르시는 거 네.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스페셜 네. 시간에 이번 주 내내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부자 되는 길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여러분들을 그 부자들의 길로 인도하는 엄선된 코치진들의 그 핵심 전략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네, 오늘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은요. 네, 지구를 지키는 독수리 오형제가 있다면 저희 부자들의 비밀노트에는 재무 설계 그 비법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을 행복한 그 재무 설계 세계로 인도해줄 그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김명렬 연구원님.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은 반갑습니다. 저희를 어떻게 부자로 만들어 주실 건가요? 네, 기대 많이 하셨나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그 가정 행복 재무 설계라는 내용입니다. 네. 되게 좀 내용이 좀 어렵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인 그 삶의 목적, 그게 행복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행복이라는 것이 과연 왜 나에게는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저보다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행복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복되고 좋은 운수라고 합니다. 삶의 만족, 또 그다음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흐뭇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사전적 의미를 떠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복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리고 재무 설계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금전적인 돈을 불리는 이런 재무적인 것에 관심이 좀 많이 있긴 한데요.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 바로 비재무적인 것에 그게 상호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재무 설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깊은 그 가정 행복의 재무 설계의 그 깊은 그 세계로 같이 한번 떠나볼까요? 네. 네. 먼저 재테크하고요. 네, 많이 써야 되니까 위에다가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재테크하고 이 재무 설계의 차이점. 재테크는 돈이라든지 우리 그 부동산 이런 자산들이 있죠. 이거를 불리거나 모으거나 불리는 그런 기술을 말합니다. 네, 모으거나 불리는 기술을 말하죠. 반면에 재무 설계는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여러 가지 그 꿈이라든지 그다음에 재무적인 여러 가지 우리 목표들이 있잖아요. 네. 목표. 그러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가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또 실행을 하고 또 이 실행 과정에 보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점검해 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참 어렵네요. 그죠? 예. 이거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략. 이거는 이제 전술이라고도 합니다. 전쟁으로 말하면 전쟁 용어죠. 네. 전쟁은 이제 승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는 뭐 어떤 군대로 말하면 이제 각계 전투라든지 여러 가지 뭐 선제 공격 뭐 여러 가지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부동산 투자도 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뭐 이자가 좋은 상품을 찾는 것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보면 주로 이런 재무적인 것에 관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예, 결국은 돈인데요. 돈을 네. 불리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이런 비재무적인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 과연 이게 뭘까라는 거죠. 비재무적인 거. 우리 은퇴를 하면 대부분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후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내가 이제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겠다. 좋습니다. 근데 그런 비재무적인 것들 생각을 많이 하고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은퇴를 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 우리가 요즘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뭐 사망한 지 오래된 노인이 백골 상태로 이제 발견이 됐다라는 네. 거죠. 끔찍한 일인데요. 네. 자녀가 분명히 있을 텐데 서로 왕래 서로 소식을 전하지 않다 보니까 네. 사망한지도 모르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네.
그리고 상속 재산을 많이 모았는데요. 네. 나중에 되니까 우리 자녀들끼리 그걸로 이제 다툼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웰다잉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죽음도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은퇴한 이후에 말이죠. 이제 골프를 치고 등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매일 한번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산하고 아유. 골프하는 게 매일 일이 되면 네. 그것만큼 힘든 일이 또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또 뭐 하고 하루를 보내지? 예. 언제까지입니까? 60부터 90 네. 아니면 한 100세까지 예. 엄청난 시간들이 되는데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재무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은퇴한 이후에 일과 봉사죠. 봉사. 일과 이런 봉사. 네. 이때 하는 일들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한 어떤 젊었을 때 일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은퇴한 이후에도 봉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윤택한 삶을 은퇴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우리 현실을 한번 살펴보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이 보통 26세 때 직장을 보통 시작을 해요. 예, 그리고 평균 정년이 54세입니다. 54세예요. 네. 그러면 약 28년 정도 일을 하고요. 28년. 그리고 90세 정도까지 이제 삽니다. 네. 예. 그런데 이건 직장 시작이죠. 직장 시작. 예. 그리고 여기 이제 평균 정년입니다. 평균 정년.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기대 수명이라고 하죠. 28년 동안 우리가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기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기는 3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직장인들이 월 받는 급여가 세후 약 300만 원 정도 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생활비를 반 정도 소비한다고 보면 네. 실제 저축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한 1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걸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할 자금들이 만만치는 않아요. 일단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죠. 예, 내 집 마련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 이쁜 토끼 같은 우리 아이들 교육을 또 시켜야 됩니다.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겠고요. 네.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내 은퇴에 대한 부분, 은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 집 마련 자금을 보더라도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 3억에서 6억 정도 합니다. 평균적으로 전국 평균을 보면은 그래도 2, 3억 정도를 본다라는 거고요. 네. 자녀 1인당 교육 자금이 1억 5천에서 2억 정도 합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4억, 아니면 작게는 3억 정도 들어가겠죠. 계속 암울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들어가는 자금들이라는 겁니다. 네. 자, 은퇴 자금은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려 몇 년입니까? 36년이죠? 예. 네. 36년이라는 시간입니다. 더 될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살게 될 텐데, 은퇴한 이후에 150만 원씩 은퇴를 한다고 보면 1년에 한 1,800만 원 정도 되겠죠. 자, 이거를 36년간 필요한다라고 하면 후다닥 계산하면 6억 4천이 됩니다. 네. 예, 맞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300만 원 벌어 생활비 쓰고 150만 원을 28년 동안 물가 가치나 인플레이션을 전혀 제외하고요. 150만 원 곱하기 지금 뭐 꼭 그 뭡니까? 산수 수학 시간 같은데요. 네. 이게 28년이면 이 자금만 얼추 한 5억 정도 됩니다. 자, 이 5억이란 자금을 갖고요.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그런데 보면 요거 정도는 할 수 있겠네요. 3억 좀 남네요. 그럼 자녀 교육 정도는 시킬 수 있고 못 시킬 수도 있겠고요. 한 명 정도. 한 명은 돈 벌어야 되겠네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네. 은퇴 준비는 사실은 감당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게 현실인 겁니다. 만약에 중간에 이 사이에 뭐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다면 심각한 일이 생기겠죠.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말이죠. 과거에는 우리 그 부모님이나 우리 세대를 보면 네.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부동산. 그래서 사놓으면 올랐던 시대였죠.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리 좀 하면 우리나라에 1차 베이비 부머가 있다고 그랬었죠. 1차 베이비 부머. 이분들이 1955년생부터 시작을 해서 63년생까지 무려 712만 명이나 됩니다. 여기에 중심은 58년생인 우리 개띠 중심의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원래가 연세가 55세죠. 이분들이 1차 베이비 부머의 중심 세대고요. 그다음에 2차 베이비 부머가 있는데요. 2차 베이비 부머는 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1968년생부터 시작을 해서 74년생까지 960만 명이 되죠. 많이 태어났는데요. 이분들이 88년 서울올림픽 할 때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비롯한 소형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니까 사놓으면 계속 올랐다라는 거죠. 이제 아이들이 크고 집이 작고 아이들이 크니까 2000년도가 됐을 때 나이가 이제 42이 되면서 이 집을 던집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받아줬어요. 근데 2000년도가 됐을 때 이 집을 받아주느냐,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네. 애석하게도 이 3차 베이비 부머는 없습니다.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동안 부동산으로 잘 해왔는데요. 그동안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동산에 대해서 계속 오르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상가가 아니라 아파트 같은 주택에 해당이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상가를 별도로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자동차처럼 사용자산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그 저축할 때 한번 돌이켜 보면요, 1980년도, 90년도 초까지 그리고 90년대 우리 IMF 때까지만 해도 금리가 되게 좋았어요. 네, 그때 1억을 맡기면요, 이자가 15%가 붙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1억을 맡기면 1,500만 원 이자가 붙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고요. 2억을 맡기면 3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한 달에 저축해서 이자로 받는 것이 250만 원이 되니까 사실은 은퇴 준비가 이거 하나만으로도 가능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금리가 어떻습니까? 저금리라는 거죠. 저금리. 네. 금리가 되게 낮습니다. 금리가 낮다 보니까 이제는 옛날과 다른 저축 방법을 해야 되고요. 또한 지금 이분들, 1차 베이비 부머들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리도 좋았지만 우리 그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의 수가 3명에서 4명 뭐 그 이상 됐다라는 거죠. 은퇴해서 10만 원씩, 20만 원씩 이렇게 부모님 쓰시라고 주면 그것도 노후 자금이 됐었고요. 그리고 정년이 60세까지 거의 보장이 됐어요. 그리고 평균 수명이 75세 이랬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퇴직금도 많이 빵빵하게 받았고요. 그렇다 보니까 금리도 좋았고 또 부동산에 대한 부분도 투자하기도 괜찮았고요. 그래서 노후도 보장이 됐다라는 거죠. 이분들은 대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면 대기업에 취직이 보장되는, 어떻게 보면 선택받으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자, 공적연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공적연금은 이제 국민연금 같은 이런 연금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적연금 같은 경우는 실제 저축 우리가 매달 급여에서 제하지만 이 공적연금 이 자체는 60세에 은퇴를 해서 75세 이렇게 전후로 월 100만 원씩 1년에 1,200만 원, 예를 들어서 약 15년간 그래서 1억 8천만 원을 주는 걸로 설계가 되었는데 수명이 이제는 어떻게 됐나요? 길어졌잖아요. 길어져서 무려 90세가 됐습니다. 그러면 15년 주던 것을 이제 2배를 주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3억 6천이라는 부담이 이 공적연금에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수급 연령을 68세로 늦추겠다. 네. 지금 독일은 이미 이렇게 늦췄죠. 네. 늦추겠다고 했는데 반발도 심하다 보니까 잠시 보류된 겁니다. 시대 흐름은요, 이런 것은 인구 구조의 문제라는 겁니다. 잠시 멈출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오래 사는 것은 인구 구조와 인구 기대 수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급받는 연령을 늦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동산에 대한 이 부분도요. 여기 부동산에 대한 부분, 과거에는 산업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은 규제를 많이 완화합니다. 그래서 거래세, 양도소득세 같은 이런 거래세를 줄이고요. 중과세를 유예하고 그다음에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를 인하를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역시 이거는 인구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이런 이 현재 이런 삶들이 작은 이 돈으로 이것 마련하기도 어렵지만 또 우리 부모님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는 이런 혜택도 사실은 받기 어렵고요. 또 부동산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기회가 사실은 힘든 상황이고 금리도 이제는 저금리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변화를 우리는 어떤 재무 설계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재무적인 비재무적인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비재무적인 거. 지금 이런 부분들은 전부 재무적인 겁니다. 네, 돈과 관련된 거, 자산을 불리고 이런 것들인데요. 비재무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이제 좀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건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나의 어떤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돈과 관련되지 않는 재무적인 재무적인 부분도 분명히 노력을 하셔야 되지만 그것보다 사실은 이거와 같이 조화를 이루는 거. 예. 비중은 이게 50% 그런 비중은 제가 정확히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비재무적인 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중에서 저는요. 이 가정행복에 대한 말씀을 드려요. 가정행복. 예, 가정행복입니다. 이거는 저는 소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소통. 남자들이 말이에요. 결혼하고 나면 어때요? 잘해주나요? 뭐 변하나요? 결혼 아직 미혼이시니까. 잘해주죠. 네, 우리는 사실은 잘해주죠. 네. 근데 이제 여성들은 왜 사람이 바뀌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뇌 속에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화학적인 어떤 우리가 네. 뽕을 맞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이성을 잃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남자들은 결혼을 하면 대부분 바뀝니다만 그게 여성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 아픈 부분도 있고요. 그게 또 우리 아이들까지도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네. 진정한 가정 행복이 뭐냐? 저는 제가 소통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이 자녀와의 소통, 자녀와의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좋은 아버지가 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좋은 아버지, 너무 추상적이죠. 그럼 나쁜 아버지는 뭡니까? 우리 아버지들은 월, 화, 수, 목, 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육아는 아내한테 맡기고 이른 아침부터 자정까지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빠와 아이들 간에 소통하는 부분이 많이 적은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은퇴한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부분들이 뜸한 이유가 바로 비재무적인 건데요. 아까 우리 처음에 백골이 돼서 발견된 우리 할아버지 얘기도 드렸고요. 상속 문제 때문에도 다투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 자녀와의 소통,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가 가정 경영자로서 바로 서지 못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회사를 말이죠. 회사를 경영하듯 우리가 가정을 경영하면 우리나라의 가정은 행복해질 것이다. 반대로 우리나라 가정을 경영하듯 회사를 경영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회사는 부도날 것이다. 이 부분은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네. 저는 이 자녀와의 소통에 대해서 일관성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일관성은 사전적 의미로 규칙적이고 반복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관성 중에서 저는 우리 아이들은 여행을 갑니다. 봄에는 꽃을 주제로, 여름에는 물고기 잡거나 물놀이를 주제로, 그리고 가을에는 제주도에 귤 체험 있죠? 귤 체험하고 그다음에 등산, 그다음에 캠핑을 하거나 겨울에는 썰매라든지 눈 이런 관련된 여행을 갑니다. 텐트 속에 캠핑을 갔을 때 그 텐트 속에서 별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아빠의 어린 시절 얘기를 듣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꿈을 얘기 들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빠의 추억을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우리 아이가 다시 아버지가 됐을 때 그들의 우리 아이들의 또 아이들을 데리고 아빠의 할아버지의 추억이 있는 그 여행지로 다시 찾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남자들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건데 여성들은 남자가 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남자를 잘 골라야 됩니다. 예. 아내를 사랑하는데요. 아내는 나의 부인이자 우리 자녀들한테는 우리 엄마죠.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부모는 거울입니다. 내가 웃으면 아이들도 웃고요. 내가 울면 화내면 아이들도 찡그리거나 화를 냅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표현을 가끔 자주 해주는 게 좋은데요. 저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입맞춤을 합니다. 아내랑. 그리고 포옹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발 뒤꿈치를 들고 밝게 경쾌하게 걷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긍정적인 생각과 그리고 사랑이라는 마음속에 그런 게 싹 트게 됩니다. 그리고 반듯한 아이로 자라게 되죠. 그다음에 공감적인 경청인데요. 보통 우리 아버지들은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급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얘기를 할 때 자꾸 말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할 얘기들을 미리 생각하다 보니까 집중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공감적인 경청은 뭐냐면 아이가 얘기하는 거를 내가 그 아이,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나중에 커가면서 꿈과 그다음에 이성 문제, 그다음에 진로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부담 없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런 부분들은 어렸을 때 자녀가 어렸을 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춘기가 지나면 늦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나중에 은퇴한 이후에 우리 아버지를 찾게 되느냐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사춘기 지났다고 해도 지금 포기할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아이들과 진정한 소통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고 결국 가정의 행복이 우리 재무 설계에 있어서 나머지 반을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보통 재무적인 것은 중요합니다만 이 부분이 맞물렸을 때 완성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 개그 콘서트에 패션의 완성이 이거 뭐 내리는 거잖아요. 예. 재무 설계의 완성이 바로 가정 행복입니다. 네. 정리를 할게요. 이런 전체적인 재무적인 거, 그다음에 비재무적인 것이 상호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삶은 윤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 행복은요, 결국은 노력하는 마음이 시작입니다. 가정 행복을 통해서 여기 시청자 여러분과 많은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명열 연구원과 함께 행복한 가계 재무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네. 재무 설계라고 해서 숫자만 나오고 계산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네. 가정의 행복이 최우선이다라는 점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잘 만나라 하라는 얘기죠. 네. 저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보시죠. 네, 오늘은 그 가정의 그 행복을 만들어주는 재무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비재무적인 재무 설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비재무적인 부분이 어떻게 우리들의 그 재무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김명열 연구원님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인생의 목표는 결국엔 그 우리가 행복지수라고 하는 것들을 요즘에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돈과 관련 없는 부분이 오히려 우리의 행복을 더 많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이런 재무 설계나 아니면은 뭐 자산 관리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의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어쩌면 과감하게 우리가 포기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적인 거, 숫자로 나타내는 것 네. 못지않게 눈에 보이지 않는 비재무적인 측면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점 우리 모두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그 재무 설계 중에서도 비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요즘에 저희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왔던 그 부동산 그 네. 중에서도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네, 바로 내일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부자들의 비밀 노트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총정리하는 시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수익형 네. 부동산의 전략 세워주실 분 모시고 여러분들의 궁금증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자들의 비밀 노트 중에 중요한 부분인 부자들의 그 부동산 투자처 그런 것들은 과연 어디가 있을까? 그들은 수익형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부자들의 비밀 노트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